아저씨가 제 엄마를 죽였어요? 8살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후원하며 꿈을 키워준 그 사람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기업의 핵심 인물이었다니요. 국제 콩쿠르 우승의 영광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고 세상은 저를 재벌의 꼭두각시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에서 시작된 제 음악 인생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원자 엘이 죽어가는 병상에서 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고백한 진실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12년간의 후원, 그리고 세상이 감춘 거대한 비리. 과연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증오해야 할까요? 가족조차 버린 8살 소녀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그리고 후원자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날 검은 우산들 사이로 내 세상도 접혔습니다. 장례식장 분향소에는 국화꽃 냄새가 가득했고 그 냄새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아려왔습니다. 8살의 나는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죠.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선 그날 아침에는 그렇게 웃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업 비서가 왜 갑자기 그것도 혼자서 라는 말들이 담배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말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어른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은 읽을 수 있었어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러면서도 거리를 두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첫째 이모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서 차가운 금속 반지의 감촉이 느껴졌죠. 이모의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에 하얀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부의금이라고 했습니다. 봉투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유진아, 이제 이모 집에서 지내야겠구나. 이모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모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좁은 다용도실에 놓인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 밖에서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부가 식탁에서 소주를 마시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유리잔이 탁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나는 이불을 더 깊이 뒤집어 썼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야. 이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중이었죠. 아마 둘째 이모였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겨우 먹고 사는데 애까지 키울 형편이 안 돼. 너희는 어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는 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사준 토끼 인형과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엄마 사물함에서 나왔다는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메모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글씨로 R12 회의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생각에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모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기업 비리 의혹, 검찰 수사,
그런 단어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둘째 이모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버텼을까요? 이모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내가 짐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살의 나이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검은색 승합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녀님은 자상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연민이 보였습니다. 이모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손을 떨었어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유진아,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수녀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메모 조각을 더 깊이 주머니에 넣었죠. 차가 출발하자 이모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고아원으로 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있으니 엄마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사라졌어요.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고아원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큰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삐걱거렸고 건물 안에서는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녀님이 나를 데리고 간 방에는 2층 침대가 4개 놓여 있었어요. 빈 침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장 구석, 창문도 없는 자리였죠. 침대 옆 작은 사물함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43번. 이제 나는 유진이 아니라 43번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표 대신 번호표를 받아든 순간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식당에 모여야 해. 윗자리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을 때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낡은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지친 것처럼 느껴졌죠. 잠들기 전 나는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 이마에 입맞춤하던 그날 아침을 떠올렸어요. 따뜻했던 그 입술의 온기가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얼굴을 스쳤죠. 나는 허공을 움켜쥐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울리지 않겠지. 그런 어리석은 다짐을 하면서 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할, 누구도 닦아주지 않을 그런 눈물이었죠.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실이 8살의 나에게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엄마마저 없었으니까요.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세상은 나를 번호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메모 조각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그 종이 조각이 내가 유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고아원에서의 첫 아침은 종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쇠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고 아이들은 기계처럼 일어나 줄을 맞춰 섰습니다. 나도 따라서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공동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죠. 식당으로 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규칙인 것처럼 모두가 조용히 걸었죠. 아침 식사는 묽은 죽과 김치, 그리고 계란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당을 채웠어요. 나는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나가 축구를 하거나 그네를 탔지만 나는 건물 안을 배회했어요.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강당 문 앞에서 멈춰섰죠. 문틈 사이로 먼지가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먼지 알갱이들이 마치 작은 별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강당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천장과 낡은 나무 바닥, 그리고 무대 한쪽 구석에 놓인 검은색 덩어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아노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페달 하나가 떨어져 나간 낡은 피아노였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건반 덮개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피아노 앞에 서니 검은색과 흰색 건반들이 나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건반을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검지손가락으로 가운데 도 음을 눌렀습니다. 띵 하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종이 울리는 듯한 얇고 메마른 소리였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소리는 여전히 볼품없었지만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환청이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피아노 소리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높이가 맞지 않아 발이 페달에 닿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쳐야 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누르고 싶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학교에서 배운 음계를 더듬더듬 찾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고 어긋난 소리였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죠.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건반 위에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먼지 속에서 빛나는 건반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계속해서 건반을 눌렀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세게. 손가락이 건반 위를 더듬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나는 빗소리에 맞춰 건반을 눌렀어요. 똑똑똑, 투둑투둑.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멜로디였지만 그 속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요. 누가 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수녀님이 서 계셨어요. 나는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혼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녀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죠. 누가 피아노를 가르쳐 준 거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수녀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재능이 있구나. 계속 쳐도 좋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수녀님이 나가신 후 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건반을 눌렀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소리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아노는 낡고 음이 틀어져 있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강당으로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신기한 듯 나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아이는 비웃었고 어떤 아이는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나는 43번이 아니라 유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공중에서 춤추는 손가락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 옆에 앉아 그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죠. 깨어났을 때 멜로디의 일부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흥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강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점심시간, 저녁 식사 후. 시간이 날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았죠.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졌습니다. 건반과 손가락이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피아노 의자 아래에서 오래된 악보집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음표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음표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림처럼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이 동그라미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느 날 피아노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현들과 낡은 해머들이 보였어요. 조율이 필요해 보였지만 그래도 소리는 났습니다. 불완전하고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서졌지만 여전히 소리를 내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노래하는. 나는 피아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친구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친구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밝게, 때로는 슬프게, 하지만 항상 진실하게. 고아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딱딱한 침대, 부족한 음식과 거친 아이들. 하지만 피아노가 있는 강당은 달랐어요. 그곳은 내 피난처였고 위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고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나는 조금씩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만들어내는 마법, 음악이 전하는 위로.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피아노를 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강당으로 향하려는데 수녀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원장실로 오라고 하셨죠. 무슨 일인가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혹시 피아노를 너무 많이 쳐서 혼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 수녀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묘하게 당황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죠. 유진아, 앉거라. 원장 수녀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수녀님은 봉투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후원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구나. L이라고만 서명이 되어 있더라.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후원자라니요. 고아원에는 가끔 후원자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특정 아이를 지목해서 후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수녀님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눌러 쓴 것 같았습니다. 수녀님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유진아, 라는 첫 단어에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강렬했죠. 내가 피아노를 친다고 들었다. 재능이 있다면 꽃 피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예중과 예고, 학비와 레슨비를 모두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상이 널 지워도 넌 세상에 흔적을 남겨라.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봉투 안에는 통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잔액을 보고 원장 수녀님도 놀라셨죠. 예중 3년, 예고 3년을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 매달 레슨비도 따로 입금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유진아,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야. 하지만 조건이 있단다. 원장 수녀님이 또 다른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매달 성적표와 연습 일지를 보내야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연주 녹음 파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매달 답장을 쓰라는 것. 엘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원장 수녀님이 작게 미소 지으셨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첫 답장을 썼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며 정성스럽게 완성했죠. 일주일 후 첫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아원으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처음 방식이 모두 틀렸다고 하셨거든요. 손 모양부터 다시 잡아야 했고 리듬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 손가락은 둥글게 마치 공을 쥔 것처럼 선생님의 손이 내 손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익숙했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새로운 자세로 친 소리는 이전보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메트로놈이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똑딱똑딱 정확한 박자를 알려주는 기계였죠. 처음엔 그 소리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대로 치고 싶은데 기계가 정한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게 갑갑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견뎌야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 레슨이 끝난 후 선생님이 낡은 악보집을 하나 주셨습니다. 체르니 30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초 연습곡집이라고 하셨죠. 악보를 보니 까만 올챙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막막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이 올챙이들이 언젠가는 음악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후로 매달 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항상 짧았지만 마지막 문장은 늘 같았어요.
세상이 널 지워도 넌 세상에 흔적을 남겨라. 나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읽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문장이 나를 일으켜 세웠죠. 어느 편지에는 오래된 악보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자장가였어요. 악보 여백에는 연필로 짧은 조언들이 적혀 있었죠. 여기서는 페달을 살짝만, 이 부분은 더 부드럽게, 그런 세심한 지도였습니다. 마치 엘이 내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 아이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워하는 아이도 있었고, 시기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했죠. 하지만 수녀님들은 균형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규칙을 지켰으니까요. 예중 입학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큰 봉투를 건네주셨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합격 통지서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신발을 적셨지만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내가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 있구나. 그런 벅찬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엘에게 쓴 편지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합격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요. 나는 흔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의미를 내 방식대로 정리해 적었어요. 흔적은 소리다. 사라지지 않는 울림이다.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음악이다. 그렇게 적으면서 나는 조금씩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중에 입학한 첫날,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연습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여러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그리고 피아노. 각자의 선율이 충돌하면서도 묘하게 어우러지는 그 소리가 처음엔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배정받은 연습실은 지하 1층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피아노 한 대와 의자 하나, 그리고 거울이 전부였죠. 방 안에는 송진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노력의 흔적 같았거든요. 첫 실기 평가에서 나는 바닥을 쳤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법 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꼴찌였어요. 옆 연습실의 아이는 이미 쇼팽 에튜드를 치고 있었고 나는 아직도 체르니와 씨름하고 있었죠. 심사위원 교수님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실망과 연민이 뒤섞인, 그러면서도 포기하라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기초가 너무 부족해. 이대로는 어렵겠는데. 교수님의 한마디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엘의 편지가 떠올랐거든요. 세상이 널 지워도 넌 세상에 흔적을 남겨라. 그 문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연습실로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첫 차를 타고 가는 지하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객차에 앉아 악보를 외우면서 손가락으로 허공에 건반을 그렸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구간을 100번, 200번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죠. 건반에 피가 묻을 때마다 휴지로 닦아냈지만 붉은 자국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손목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힘을 빼야 해. 레슨 선생님이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긴장하면 할수록 몸이 더 굳어졌죠. 어느 날은 너무 힘을 줘서 손목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건초염 초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연습을 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얼음찜질을 하면서도 연습을 계속했어요. 왼손으로만 치기도 하고 오른손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양손으로 쳤습니다. 미친 짓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나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엘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길었어요. 무리하지 말라는 단호한 문장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대체 연습 루틴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호흡법, 스트레칭.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고 2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작은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3등이었지만 내게는 1등보다 값진 상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관객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걸요.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노인정이나 구청홀 같은 작은 무대에도 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려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관객과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 쳐주실 때 내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 실감했죠. 국제 콩쿠르 준비가 시작되면서 연습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메트로놈은 이제 내 심장 박동처럼 익숙해졌어요. 틱톡 틱톡 그 건조한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템포를 조금씩 올려가며 속도를 높였고 다시 느리게 해서 정확도를 높였죠. 그 반복이 지겨웠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소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템포는 몇이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감정 곡선도 그렸어요. 이 부분에서는 슬프게, 저 부분에서는 격정적으로. 악보가 내 일기장이 되었고, 음표 하나하나가 내 감정이 되었습니다. 라이벌도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의 수진이라는 아이였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처음 경연에서 수진이를 만났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과 여유로운 표현력, 심사위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무표정한 내 차례.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어요. 넌 테크닉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 한 심사위원이 내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영혼이 없다니.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쳤는데 그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연습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고 계속 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테크닉만이 아니라 감정을, 영혼을 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며 치고 애를 생각하며 쳤어요. 외로움과 그리움, 희망과 절망을 건반에 쏟아냈습니다. 예고 3년차가 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음악이 흘러나왔죠. 피아노가 내 목소리가 되었고 나는
피아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진짜 음악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제 콩쿠르를 한 달 앞두고 엘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선물이 함께였어요. 낡은 은색 펜던트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부적이야. 무대에 오를 때 지니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나는 그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2025년 7월 15일 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승 무대에 섰습니다. 20살의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수천 명의 관객 앞에 서 있었어요. 무대 조명이 너무 뜨거워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시선이 느껴졌고 객석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마저 압박감으로 다가왔죠. 피아노 앞에 앉자 엘이 준 은색 펜던트가 가슴 위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첫 음을 쳤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였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기도 했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영혼이 이끄는 대로 연주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무대 위에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작은 방에 있었고, 엘의 편지를 읽는 고아원 침대에 있었고, 낡은 피아노 앞에서 처음으로 건반을 누르던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폭발하듯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등 유진. 심사위원장이 내 이름을 호명했을 때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놀랐어요. 이렇게 작고 가벼운 것을 위해 내가 그토록 피와 땀을 흘렸다니. 하지만 트로피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순간 나는 세상에 내 흔적을 남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밀려왔어요. 고아 출신으로 이런 영광을 안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기적,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분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엄마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대답을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 손에 든 트로피. 이게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휴대폰을 켜니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고아원 수녀님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엘의 짧은 메시지도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유진아. 단 세 글자였지만 그 어떤 축하보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트로피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1등을 한 걸까? 정말 이 모든 게 끝난 걸까? 대형 음반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계약서들이 내 앞에 놓였어요. 광고 촬영 제안도 있었고 전 세계 투어, 콘서트 제안도 있었죠. 20살의 나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들이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진짜 음악가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눌렀는데 내 이름이 헤드라인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충격, 우승자 유진의 어머니는 대기업 비리 은폐 관련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갔어요. 엄마가 모 대기업 회장의 비서였다는 것, 회사의 비리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 그리고 외부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엄마의 사진도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드레스를 입은 채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화려했던 시상식이, 뜨거웠던 박수 소리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고 립스틱은 지워져 있었어요. 트로피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무의미한 금속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달아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R12 회의록이라는 암호 같은 문서 이름도 나왔어요. 엄마가 남긴 그 메모 조각에 적혀 있던 바로 그것이었죠. 엄마가 왜 그것을 남겼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단 어떤 인터뷰도 하지 마세요. 지금 회사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벌써부터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꽃다발이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니 향기가 갑자기 시큼하게 변한 것 같았어요. 축하의 꽃이 조문의 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비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도시가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차갑게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트로피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볼 수도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동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희생자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나를 감쌌어요. 언론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비극적인 어머니를 둔 불쌍한 천재 피아니스트. 그들은 나를 그렇게 포장했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국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PD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은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내 아픔은 콘텐츠였고 엄마의 죽음은 시청률이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 호텔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후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결국 재벌과 연결되어 있을 거다.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인터넷 신문에서 시작됐지만 곧 주요 언론사로 퍼져나갔습니다. 재벌의 돈으로 성장한 피아니스트, 과연 깨끗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니 내가 다닌 예중과 예고의 학비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엄마가 은폐했던 비리 자금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이어졌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사들이 프린트되어 있었고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홍보팀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내 이름을 검색한 횟수는 늘어났지만 긍정적인 단어와의 연관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대신 의혹, 비리, 특혜 같은 단어들이 함께 검색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은 더 심각했습니다. 내 연주 영상 아래에는 악성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재벌의 꼭두각시, 더러운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음악가, 이런 말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들이 하나둘 취소하기 시작했고 구독자 수는 실시간으로 줄어들었죠. 유감스럽지만 이번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음반사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통보를 해왔습니다. 광고 촬영은 취소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도 무기한 연기되었죠.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트로피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승자, 그 단어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죠. 세상은 실력이 아니라 이미지를 원했고 나의 이미지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아원 수녀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여기 와서 좀 쉬는 게 어떻겠니?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녀님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도 알고 있을 거고요. 내가 그들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료 연주자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에서 나를 언팔로우하고 함께 찍었던 사진을 삭제했어요. 마치 내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것처럼 모두가 나를 피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아니,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습실 월세 연체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서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었죠. 연습실 벽에 붙어있던 내 포스터는 누군가 찢어버렸어요. 빈 벽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 벽을 보면서 내 꿈도 저렇게 찢겨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사물함에서 나왔다는 또 다른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엄마가 침묵한 대가로 나를 키울 돈을 받았다는 추측이 나왔거든요. 나를 위로하던 말들이 순식간에 칼날로 변했습니다. 같은 입술에서 칭찬과 모욕이 번갈아 나왔어요. 어제까지 천재라고 불렀던 기자가 오늘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중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꿨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을 지우고 고아원 강당의 낡은 피아노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잃을 것도 없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귀를 막아도 비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꿈에서조차 편하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데 관객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악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죠. 하지만 연주할 무대가 없다면,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이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2025년 8월 3일 저녁 8시 텔레비전에서 특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방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는 충격 폭로라는 자막이 크게 떠 있었고 앵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죠. 이미 충분히 무너진 나를 또 무엇으로 공격하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피아니스트 유진 씨의 후원자 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엘의 정체라니요. 12년 동안 나를 지켜준 그분의 신원이 왜 지금 공개되는 걸까요? 화면이 바뀌면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후원자 엘은 대기업 법무팀 고문 출신의 이도현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바로 유진 씨 어머니가 일했던 그 기업의 핵심 인물이었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엘이 그 회사 사람이었다니.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곳의 사람이었다니. 방송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이도현과 재벌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2013년 법률 세미나라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도현 씨는 RCB 회의록 사건 당시 은폐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유진 씨를 후원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12년 동안 나를 키워준 사람이, 내게 꿈을 심어준 사람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과 한패였다니요. 연습실로 뛰어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도 쓰지 않았어요. 흠뻑 젖은 채로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가 연습실 문을 열었죠. 기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밀려왔어요. 유진 씨, 이도현 씨와의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후원금이 비리 자금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후원을 거절하셨을까요? 질문들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기자들을 밀치고 연습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등 뒤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 피아노로 연습한 모든 시간이, 엘의 편지를 읽으며 다짐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양, 저는 이도현 씨의 비서입니다. 선생님께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함을 열었어요. 새벽 3시 14분에 보낸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도 없이 본문만 짧게 적혀 있었죠. 유진아, 언젠가 진실을 말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까지 잃고 싶지 않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째엔 화면이 번져서 더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지금은 아니라니요. 그럼 언제요? 엄마가 죽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내가 모든 걸 잃고 있는 지금도 아니라니요. 답장을 쓰려고 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증오를 쏟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요구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피아노 덮개를 닫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습실에 울렸죠. 그 소리가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팬카페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어요. 배신자, 위선자, 그런 단어들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응원했다는 한 팬은 모든 앨범을 찢어서 올렸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대 메이크업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 물로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스카라는 이미 번져 있었고 립스틱은 지워져 있었어요. 맨 얼굴을 보니 20살이 아니라 80살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엘이 보낸 모든 편지를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모아둔 편지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니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격려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응원이 아니라 속죄로 느껴졌죠. 특히 그 문장, 세상이 널 지워도 넌 세상에 흔적을 남겨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엄마를 지운 세상에서 나라도 살아남기를 바랐던 거였구나. 새벽이 되자 연습실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빈 복도를 걸으면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을 걷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내 꿈도 신뢰도 그리고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도. 2025년 9월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철문 앞에 섰을 때 12년 전 처음 이곳에 왔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잃을 게 없어서 절망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나서 돌아왔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수녀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강당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창문에는 밝은색 커튼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석,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여전히 낡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먼지 대신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죠.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겠니? 원장 수녀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숙식이 제공되고 무엇보다 피아노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상처받은 하지만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요. 첫 수업날 6명의 아이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막내는 7살, 가장 큰 아이는 14살이었어요. 모두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죠. 나는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곡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살았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친근함이 생겼죠. 나는 그들에게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였으니까요. 수업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중력이 부족했고 손가락은 뻣뻣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틀린 음을 내는 작은 손가락들이 내 심장 박동을 닮아 있었어요. 덕분에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9살 민준이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피아노 앞에서만 살아났어요. 처음엔 한음도 제대로 못 쳤지만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죠. 그 아이가 처음으로 곡을 완주했을 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선생님,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내가 너무 잘해서. 민준이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귀가 빨개진 걸 보니 기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역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작은 발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빛나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회 준비는 2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연습했어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속에서 순수한 열정을 봤습니다. 무대 의상은 수녀님들이 직접 만들어 주셨고 프로그램은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적었죠. 발표회 당일 작은 강당에 동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 정도였을까요? 대형 콘서트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지만 관객들의 따뜻한 눈빛은 진짜였어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연주할 때마다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합주였습니다. 나와 아이들이 함께 캐논 변주곡을 연주했어요. 틀리는 부분도 많았고 박자도 종종 어긋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발표회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힘든 일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나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셨죠.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내 손만 잡아주는 꿈이었어요.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곤 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엄마가 내 선택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발표회 사진만 찍어가도록 허락했죠. 다음 날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고아원 아이들의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기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강당 창문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어요.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열광적인 박수, 그 모든 게 꿈 같았죠. 하지만 지금의 소박한 일상이 더 진짜 같았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15일 오후 4시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양, 이도현 선생님이 위독하십니다. 서울대병원 1308호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만나달라고 하십니다.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에리, 아니 이도현이 죽어간다니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증오와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수녀님께 말씀드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와이퍼가 움직이는 박자가 묘하게 옛날 메트로놈 소리를 닮았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12년 동안 받았던 편지들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것이 죄책감에서 시작된 거였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했어요.
용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듣기 위해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1308호실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3번 반복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심호흡을 1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죠.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가 이도현이었어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늙고 야위어 있었죠. 한때 거대 기업의 법무 고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초점이 맞았을 때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다가가서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려 주었죠. 유진아, 왔구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억양은 편지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증오하려 했던 마음이 흔들렸어요. 눈앞의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그저 죽어가는 노인이었으니까요.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죠.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과거를 더듬고 있었죠. 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R12 회의록, 그건 회장이 직접 지시한 불법 자금 거래 기록이었지. 내 엄마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됐고 검찰에 신고하려 했어. 그가 잠시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계속했어요. 그 재벌 회장은 내 상관이었어. 아니, 정확히는 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지. 내 아이가 그 회사 계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거든. 희귀병이었어. 다른 곳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눈물이 그의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회장이 나를 불렀어. 내 엄마를 막으라고 했지. 거절하면 내 아이의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비겁했어.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엄마를 찾아갔지. 그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마른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설득하려 했어. 돈을 주겠다. 해외로 보내주겠다. 뭐든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내 엄마는 단호했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생각하며 그런 결정을 했다니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 후로 회장은 더 강한 압박을 시작했어. 내 엄마의 모든 것을 조사했고 너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지. 결국 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그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내 아이는 결국 1년 뒤에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혼자 남았지. 그때 너를 찾았어.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어. 병실 구석에 놓인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거기에 내가 모아둔 내 자료들이 있어. 모든 연주의 팜플릿, 기부 영수증, 내가 보낸 편지들.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쓴 삐뚤빼뚤한 편지부터 최근 콩쿠르 팜플릿까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2년 동안의 내 삶이 그의 속죄일기였던 거죠.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예요? 회장이 작년에 죽었어. 그리고 최근에 RCB 회의록이 다시 발견됐지. 이제 진실을 말해도 너에게 위험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힘이 빠져가는 게 보였어요. 유진아, 나를 용서하지 마.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그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12년 동안 나를 위해 편지를 쓴 손이었죠. 엄마는 두려움 속에서, 아저씨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음악으로 진실을 말할게요. 엄마와 아저씨가 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전할게요. 그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안도인지 감사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구석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 작고 낡은 키보드가 하나 있었어요. 간병인이 심심할 때 치려고 둔 것 같았죠. 키보드를 침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전원을 켜니 작은 불빛이 들어왔어요. 나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죠. 엄마가 나를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멜로디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선율이었죠. 이도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떠졌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죠. 연주하면서 나도 울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이도연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음악이 병실을 가득 채웠고 복도까지 흘러나갔어요. 간호사들이 문틈으로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정적이 찾아왔을 때 이도연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의 숨이 멈춘 후에도 나는 한동안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어요. 심전도 기계의 일직선 알람 소리조차 누군가 꺼놓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저녁 햇살만이 그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 32분. 그녀는 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무언의 위로였죠. 나는 천천히 일어나 이도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지기 시작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두려움 속에서, 아저씨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군요. 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전 음악으로 진실을 말할게요. 두 분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전할게요. 병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의료진들이 시신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편지를 쓰던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이 널 지워도 넌 세상에 흔적을 남겨라 라고 쓰던 그 손이요. 병원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폐 깊숙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수녀님이었어요. 유진아, 괜찮니? 내일 아이들 레슨이 있는데 올 수 있겠니? 평범한 일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음악은 계속 흐른다는 것을요. 네, 내일 첫 차로 내려갈게요.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음악회를 열기로 했죠. 진실을 전하는 음악회. 엄마와 이도현,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공연이요. 6개월 후, 2026년 5월 20일.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왔고 일반 관객들도 왔어요. 하지만 가장 앞줄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고 나는 미소로 답했죠. 무대에 오르기 전 이도현이 남긴 상자에서 꺼낸 은색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콩쿠르 때 보내준 부적이었죠. 차가운 금속이 가슴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연주였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었던 진실을 음악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곡은 엄마를 위한 곡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90의 3번. 단조로 시작해서 장조로 끝나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곡이었죠. 건반을 누르는 순간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손길로 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이 음악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관객들도 느꼈는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두 번째 곡은 이도현을 위한 곡이었습니다.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117의 1번. 자장가 같은 선율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는 곡이었어요. 그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곡은 나를 위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한 곡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어요. 제목은 흔적이었죠.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곡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곡에는 내가 처음 고아원에서 만났던 그 낡은 피아노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모티브로 넣었어요.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부서졌지만 여전히 노래하는 그 소리를요.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을 때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엄마와 이도현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느꼈어요.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승자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박수였죠. 무대 뒤로 내려왔을 때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연주하고 싶어요. 나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품에서 미래를 봤어요. 상처받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아이를요.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침묵보다 오래 남는 소리였다고. 엄마가 지키려 했던 진실, 이도현이 숨겼던 진실, 그 모든 것이 음악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잘했어, 유진아. 정말 잘했어.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희망을 심어줄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우려 했지만 나는 음악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계속해서 울려 퍼질 거예요. 엄마와 이도연의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12년 전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에서 시작된 제 음악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키려 했던 진실과 이도연이 품었던 죄책감은 건반 위의 흙과 백처럼 대비되지만 함께 울려야만 완전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우려 해도 우리는 음악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